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임상을 할 때 통계 분석을 하잖아요. 그때 p-value 값을 통해서 통계적 유의미성을 계산을 해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p-value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위한 영상이고, 권리 공매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p-value라고 하면은 이 p가 뭘까요? 이 p는 probability입니다. 이거는 확률이죠. 확률인데 뭐에 대한 확률일까요? 그거를 아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유의 확률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통계학에서 틀렸다고 기각을 할 경우에 이렇게 돼서 여기다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돼서 여기에 있으면은 틀린 거죠. 왜냐면은 똑같다. 근데 여기 있으면은 다르다 라는 건데, 이 기각할 가설을 널 하이퍼세시스 0 가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반대되는 것들은 대립 가설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두고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0 가설, 대립 가설 할 때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0은 널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H 널이라고 읽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는 H alternative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은 읽을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보면은 핵심은 이 연가설이 있고 대립가설이 있는데, 연가설이 틀렸다라고 검증을 해봐야지 우리가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가설이 맞다고 가정하면은 우리가 이제 관측된 데이터 이상으로 극단적인 데이터가 관측될 확률, 이게 P값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도 이렇게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제 연가설이라고 해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 확률 값이 높아야지 맞는 거예요. 이 연가설이 맞는 거고, 요게 극단적인 값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이 연가설이 틀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틀리길 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연가설이 맞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관측된 데이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극단값들을 가진다는 거예요. 확률이. 이런 것들이 관측될 게 극단값을 가진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은 이 p-value는 높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당연히 낮은 게 좋죠. 왜냐면은 여기에 속할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이 극단값은 확률이 작습니다. 그래서 0.05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뢰 수준. 그래서 보면은 왜 0.05냐? 95% 신뢰 수준일 때 P값은 0.05 이하. 그래서 95% 신뢰 수준 할 때 0.05.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그 다음에 정말 엄격하게 할 때는 99%로 해서 0.01 이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하면은 P값이 작을수록 데이터가 연가설을 반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관측을 해보니까 이 연가설에 해당하는 값들이 없더라, 별로 없더라, 희소하더라. 그래서 반박하는 거고. 그래서 P값은 낮게 나와야 되고요. P값이 높게 나오면은 우리는 그거를 연가설을 또 채택은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확실히 또 아니라고는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P값이 0.05보다 작고 아주 좋게 나왔다면은 우리가 별이 떴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에스터릭스를 붙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보면은 이제 P값이 우리가 계산해봤더니 0.06 나왔습니다. 너무 간당간당하잖아요. 이거 1만 낮추고 싶은데, 그럴 경우에 많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P-해킹이라는 건데요. P-해킹이라는 것을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P값을 구해보니까 뭐 0.1 나왔다, 뭐 0.3 나왔다, 그러면은 그냥 버리는데 0.06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나올 때 연구자들은 P값을 살짝 이제 조작하는 동기를 갖게 되는데, 어떻게 하냐? 표본 측정값 중에서 아웃라이어들을 뭐 살리거나 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값을 조금씩 조정을 해봅니다. 조정을 해보고 간신히 0.05가 나온다 라고 하면은 이제 딱 성공한 거죠.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뭐 논문이든 뭐든 이제 출판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P-해킹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어떻게 되냐? 좀 윤리적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90건의 관측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 P값이 조금 엉망으로 나오게 하는 15건 정도는 그냥 버려버리고 파일 서류장에 숨겨놓고 75건만 마치 처음 연구를 시작할 때 이 75건만 관측한 것처럼 발표를 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P-해킹을 파일 드로우 프로브럼이라고 하는데, 파일 서랍장 문제. 서랍장에 우리 데이터 관측값들을 저장해 놓고 이거는 안 쓰고 남은 것들로만, 딱 P값이 잘 나오는 데이터들로만 계산을 해버리는 그런 문제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P값에 대한 불신이 연구자들 사이에서 싹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상 같은 거 하는 거 보면은 가끔씩 끝나고 나면 락을 걸어 놓잖아요. 락을 걸어 놓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딱 봐도 P-해킹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좀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제약 바이오 회사들에서도 많이 보이는 그런 건데, 여기 보면은 스크리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들을 여기 보면은 스크리닝이라는 이름으로 좀 걸러내는 거죠. 걸러낸 다음에 깔끔하게 이제 연구를 또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P-해킹 같은 거는 좀 밝혀내기 힘들죠. 심증인데 물증이 없는 경우. 왜냐, 우리 서랍장에다 넣어놓고 이거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나만 알고 있으면은 이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확실한 것은 내가 다시 한번 그 논문에 있는 거 그대로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재현성이 존재함을 증명하거나 하면 될 텐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약 얘기를 해보면 항사저항의 아파티닙을 그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오고 임상적 유의미하게 나와가지고 시판이 됐잖아요. 근데 리보세라닙은 조금 안 좋게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똑같이 또 한 번 더 해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실제로 이렇게 할 리는 없겠지만은 그럼 똑같이 아파티닙이랑 또 나왔다. 그러면 재현성은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피카스는 오염이 됐지만 물론 이제 그 HIV 사례는 그 둘 다 오래 살았죠. 그 약을 먹은 집단이랑 플라시보군도 같이 오래 살아버렸습니다. 둘 다 오래 살아버려가지고 이게 큰 차이가 없었던 겁니다. 피키 해킹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학술계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P커브, P 곡선을 구해보면요. 이게 유독 0.05 근방에서 출판된 문헌의 수가 엄청 높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0.05에 맞추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P밸류를 기준을 엄청 높여야 된다. 0.05가 아니라 0.005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좀 문제가 또 있다고 하는데 뭐냐면은 연가설을 기각해야 되는데 기각하지 못하는 또 새로운 통계적 오류가 발생한다. 그래서 지금 그 한계가 또 느껴지는. 자, 그 다음에 이 영상에서 하려는 이제 주제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P밸류가 그 만능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P밸류 값을 구했는데 이게 0.051이라고 해서 연구가 무가치한 것은 아니고요. 반대로 P밸류가 진짜로 0.0000001이 나와가지고 더 우월한 연구 결과라고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지금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효과가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면은 통계적으로 아무리 유의미해도 이거 자체는 유의미한 연구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은 신약으로 임상적 유의미성이랑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잖아요. 이게 아무리 좋게 나와도 임상적 유의미성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면은 아무리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해도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중요한 연구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또 임상적인 효과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이 통계적인 유의미성이 좀 별로 안 좋게 나왔어요. 환자가 막 완치가 되고 치료가 되고 하는 게 눈에 딱 보이는데 여기에서도 오래 살아버려가지고 이게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해서 효과가 없느냐라고 생각하는 것도 한 번 또 반문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가 이거고요. 그래서 P밸류가 만능 아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 번째인데 관측수가 그냥 커지면은 P밸류는 작아집니다. 그래가지고 관측수만 그냥 많아지면은 P밸류가 작아져서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이는데 또 이게 실질적으로 유의미함인가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이 있다고 진짜로 그 실험이 유의미한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유익함을 가져다주는 우월한 연구 결과인가 장담할 수 없다. 두 번째는 P밸류는 그 산출되는 칙을 보면은 그냥 관측수가 높아지면은 P밸류는 자동으로 나가진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P밸류도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FDA에서는 이 첫 번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임상적 유의미성까지도 통계적 유의미성이랑 같이 보는 거죠. 이걸 같이 보는 이유가 이겁니다. 통계적 유의미성이 있다고만 해도 그 완벽한 게 아니라 이거까지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보는 이유가 설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은 상장 전 주식 미리 파는 법인데요. A씨는 상장회사 유상증자 참여 신주를 배정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주란 이제 유상증자란 제3자로부터 돈을 받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발행해 주는 건데 문제는 상장 예정일 전전날 거래량이 크게 급증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게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장 당일에 손실을 감수하고 주식 팔았습니다. 내가 이날에만 팔 수 있었어도 이렇게 손실이 크지 않을 텐데 라고 했는데 친구 B는 그렇지 않았어요. 같이 유상증자 참여했는데 전전날 오전에 미리 팔았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분명히 둘 다 참여를 했는데 일단 공모주 청약은 상장이 자체가 안 됐으니까 팔 수가 없지만 유상증자나 무상증자처럼 주식을 새로 받는 경우에는 상장 전날에도 팔 수 있는 예외수단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언제부터 팔 수 있느냐? 신주 상장 예정일이 8월 24일이라면은 상장 전전날인 22일부터 23, 22일 여기서부터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권리공매도, 일종의 공매도, 권리공매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영상 요약을 해보면 결론적으로 단기 차익 얻으려는 투자자라면 신주가 상장되는 날에 매도하는 것보다는 그 전전날 아침 동시효과부터 매도 타이밍을 잡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3일 결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신주 상장을 앞두고 그 전전날에 매도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앞에 하나, 둘 가면은 매도를 할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무차익 공매도를 불법 공매도로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예외 규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 부사채, 권리행사,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우리가 주식을 받을 때 이 결제일까지 상장이 되는데 결제는 가능하죠. 그 전에 팔 수 있는 그때는 권리공매도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내가 소유할 거니까 조금 미리 팔겠다는 건데 문제는 없는 거죠. 그래서 결제분의 해지 우려가 없는 증권의 매도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간주하지 않는다. 무차익 공매도는 내가 나 주식을 구할지 안 구할지도 모르잖아요. 하지만은 내가 유상증자 참여했던 주식은 반드시 들어오게 되니까 이거는 오케이라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거 하는 법을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